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의 전체적인 큰 틀 하에서 소송요건과 관련된 기와 관련된 부분을 봤었고, 그 다음에 소송 기술과 관련된 승의 요건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서의 판결의 종류와 그 효력, 내용 등을 살펴봤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변호사로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측면에서 보면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우리 의뢰인을 링 위로 올려 세워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소송 기술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테크닉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의뢰인의 니즈를 맞춰주는 부분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결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텍스트 하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은 바로 행정, 쟁송에서 심판과 소송 분야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을 보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먼저 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민법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죠. 자, 전체적인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이제 전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인드맵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인드맵에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링 위에서의 싸움, 그렇죠? 링 위에서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위법이냐 또는 적법이냐를 놓고 싸우는 건데, 그 싸움은 자, 판사를 정점으로 해서 자,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적법을 주장하고 원고는 위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법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요 틀은 우리가 어떤 틀로 나눠볼 수 있냐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틀은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봤었어요? 자, 19조 단서에서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서 봤죠. 고유한 위법이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측면에서의 위법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러면 주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정조직법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부조직법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차와 형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계 개별 법령에서 또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어디서 봤어요? 법무사 규칙에서도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과 관련해서 제3자가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이 도출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행정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정기본법 8조를 한번 보면 거기 표저가 뭐로 되어 있어요? 자,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해놨어요. 법치행정의 원리. 그렇죠?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법에서 근거하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위법이냐 적법 여부냐 이걸 다툼에 있어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측면에서 절차에서 이제 행정 절차법이 일반법인데 23조에서는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청문, 공청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들이 행정절차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8조라고 거기 되어 있죠. 그 8조가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이에요. 그럼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미 헌법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헌법에서 첫 번째가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헌법에서 배웠어요? 이미 자, 헌법 37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7조 2항. 37조 2항 이제 외워도 되죠? 거기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헌법에서도 봤죠. 그래서 이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를 보는 것, 결국에 이게 전 단계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맵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가 있죠. 그래서 법의 근거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처분이 그 다음에 그 처분은 근거 법의 내용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률 우위라는 것은 적극적 원칙이에요, 소극적 원칙이에요. 이건 소극적 원칙이에요.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 유보는 그거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적극적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법치행정 원칙으로서의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서 잘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법,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이죠. 그렇죠? 이것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법규 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헌법에서 봤어요. 그렇죠?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시 우리가 풀어쓸 수 있어요?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법률 우위에서의 이때 법률이라는 것은 자, 형식적 의미의 법, 그 다음에 법규 명령, 이 내용은 똑같죠? 그 다음에 헌법에서 보면 위헌할 때 우리가 수도를 이전하기로 했던 특별법이 위헌이었어요? 합헌이었어요? 위헌이었죠. 그때 위헌은 헌법의 어떤 헌법을 위반해서 위헌이었죠? 수도가 서울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해서 그러한 관습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위헌이죠. 다시 돌려 말하면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법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법률도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관습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습법이죠. 여기서는 관습법이 포함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위반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게 되는 거죠. 이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자, 신뢰보호. 또 비례원칙. 부당결부. 그렇죠? 평등원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반해도 위법한 행정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법도 찾아봐야 되고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법규 명령도 찾아봐야 되고 관습법까지 찾아봐서 위법한 요소들을 다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링 위에서 이게 위법합니다라고 주장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일반 원칙이라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그냥 보편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돼 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행정기본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행정기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입법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맵 보세요. 성문법 거기에는 뭐뭐 들어가요? 법규 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규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이 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부령에 들어갔을 때는 단순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판례가 또 법규성을 인정하니까 시행령에 들어간 제재처분 기준은 법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게 되는 거죠. 판례의 법리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 조리법, 이 조리법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조리법이 지금 비평신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조문은 다 어디에 몇 조라는 거예요? 행정기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거기에 쓰세요, 여러분. 행정기본법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기 써 있죠? 행정기본법 8조에서 파생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후단에는 이 처분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되는 알고리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뭘 구분해야 된다?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언제? 헌법 파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속행위라면 자, 법률적 효과가 이리적으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는 그렇죠? A, B면 C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속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기속과 재량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규율되어 있어요. 이게 도로교통법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의 효과예요. 자, 재량은 같은 도로교통법에 자, 음주 운전 하게 되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속과하고 재량하고는 결정적으로는 뭐가 달라요? 얘는 이 요건이 충족돼서 결과적으로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의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확정을 하면은 결론을 어떻게 해요? 취소라고 결론을 내죠. 이게 판사의 결론이에요.
2차적 판단 결론이죠. 만약에 얘가 행정청이 취소했으면 만약에 이게 행정청의 결론과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으면 적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소권에 대한 판사의 결론 도그마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판사는 완전한 해석과 완전한 결론을 내는 거죠. 기속은. 근데 재량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기서도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 재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결과 재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재량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당부 판단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죠.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자 일탈과 남용이라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량의 일탈, 남용 이걸 구성하는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서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음주운전이 오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갖고 와봐. 그런 다음에 선풍기에 날려갖고 멀리 날아가는 애는 봐주고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애는 안 봐주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있어 보이게.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그건 위법한 거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소송법 27조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 이게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라고 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은 위법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위법한 거죠. 위법하니까 판사가 취소할 수 있음을 27조에서 명시적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21조를 들어가 볼까요? 행정기본법 21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재량은 적법하게 행사돼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행정기본법에서 실체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담시키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은 적법하게 행사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고 일탈남용이 있으면 소송상으로는 어떻게 된다? 취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속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그래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재량과 기속을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마인드맵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기속행위로 기결됐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냐라는 판단에 대한 도구만은 다음과 같아요. 가장 핵심이 뭐가 돼요? 내용상 위반됐느냐 이걸 보는 거죠. 즉 판사의 결론과 행정청의 결론이 같으냐 다르냐 이걸 보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거 법령이 위헌 위법일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 우리는 이걸 헌법에서 배웠죠. 두 번째, 자 요건 사실이 기속행위로서 법령에 귀일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행정청이 사전에 얘한테 어떠한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법령과 상관없이 또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확약, 사전결정,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례 원칙 위반? 없죠. 왜 없어요? 여기서는 이리적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이리적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약속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속은 비례 원칙 위반 검토가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꽈락이에요. 그건. 나가리죠. 여러분 이러면 나가리인데 나오잖아요. 신세계에서
최민식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죽었죠? 나가리가 돼서 죽었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기속으로 기결시켜놓고 비례의 원칙 검토하면 꽈락이라는 거죠. 이 논리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출제자라면 기속을 낼까요? 재량을 낼까요? 여러분 출제자면 뭐 낼 것 같아요? 재량을 내겠죠. 대부분. 왜? 재량으로 가야 기속이 있으면은 여러분 위법하다 적법하다밖에 없어요. 요건에 안 맞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주 측정 거부라는 사실관계가 음주 측정 거부라는 요건 사실에 포섭된다는 것만 결정되면 뭐밖에 없어요? 취소해야 돼요. 만약 취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위법한 거죠. 그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게. 근데 재량으로 가면 이제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재량에 일탈 남용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27조에 따라서 위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출제자로서는 보다 효율적이죠. 그러면 재량행위로 가보세요. 첫 번째, 근거법률이 위법인 경우는 기속이나 재량이나 똑같겠죠. 둘 다 무슨 사유가 돼요?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취소. 두 번째, 자 판단 여지라는 개념 우리가 들어다 볼 거고, 자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는 헌법 배울 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비록 재량이에요. 근데 재량인데 그 재량이 현존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재량이 100에서 0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때는 출동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출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거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문제예요? 아니면 0으로 수축됐기 때문에 출동해야 돼요? 출동해야죠. 그 다음에 자 성실, 실권, 신뢰 이건 뭐예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일탈남용을 보는 거예요. 일탈남용에서는 결국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평신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례의 원칙은 여기에 들어간다. 거기 비례의 원칙에 별표를 쳐보세요. 결국에 재량의 일탈남용은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재량이 있다 그래도 야 이건 심하지. 이 결론이 이르게 되면 뭐가 된다? 위법이 되고 우리가 헌재에서는 뭘 배웠어요? 헌법에서는 위헌이 된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엔드 스테이트는 뭘로 가는 거예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비례의 원칙 위반은 대상이 뭐예요? 법이에요? 처분이에요? 처분이죠? 그러니까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걸 검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헌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보지만 비례의 원칙 행정법에서는 세 가지밖에 안 봐요. 뭐? 적정성, 필요성, 상당성, 적필상 이 세 개밖에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우리가 답안에 현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어요?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과 법령 이런 것들을 통한 구체적 포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풍부한 포섭. 이게 다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아까 행정소송법 27조에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되면 의뢰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니까 이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뭘로 가요? 또? 몇 조로 가요? 행정소송법. 취소 판결 확정? 30조로 가서 어디로 가요? 결에 있는 30조 판결의 효력 4번에 보면 원상회복, 그 다음에 반복 금지, 당해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면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 강제 신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행정소송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오늘까지만 수업을 들어도 행정소송에 대한 쟁점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보면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정법의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의 퍼즐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원의 경계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접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이거는 뭘 가장 큰 틀은 뭐예요, 여러분한테? 기승전결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 쟁점은 기승전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 속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건 또 들어가야겠죠? 세부 지도에서. 그러면 각각 거기에 있는 도그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안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인드맵이 암기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러면 사실상 공법은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하루 전날만 볼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이 다 암기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내가 단권화해 놓은 자료를 통해서 하루 전에 볼 수 있게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결국 수험 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례를 어제 여러분한테 제가 과제로 넣어드렸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할게요. 모범 답안 뒤에서 다 챙겼어요? 거기 보면 제가 쟁점의 식별을 상단에 어떻게 해놨어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거치라고 써놓은 거예요. 쟁점을 어떻게 식별해야 돼요? 변호사로서. 자, 기와 관련된 쟁점으로서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우선 문제가 된다.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한 기술이죠.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부 처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당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라 그랬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승에서는 뭘 봐야 돼요? 당의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소송 기술적인 테크닉이 뭐가 있을까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와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는데 결론은 둘 다 안 되죠.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기술적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구제가 가장 핵심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누구 참가시킬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과 관련한 쟁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행정계획이라는 당의 행정작용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서 이러한 변경 신청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로 가면은 뭐가 돼요? 인용 확정 판결이 되었을 때 기속력 30조 2항 안 했을 때 34조 이렇게 가는 거죠. 기승전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단에 있는 기승전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무슨 사례가 나왔든지 간에 기승전결에서 검토만 하면 여러분들의 쟁점의 유탈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1번에 대한 이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의 소재는 자, 거부행위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법 이하 행소법이라 약칭을 해야겠죠? 자꾸 쓰기는 귀찮으니까. 그래서 19조에서는 뭘 규정해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2조 1항 1호에서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각기 설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 요건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학상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과 관련해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의 포섭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 그래서 이미 결론과 쟁점이 문제의 소재에서 다 드러나게끔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고된 대로 이하의 목차를 논리적으로 써줘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거부행위의 처분성. 이건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뭘 했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했단 말이죠. 기와 관련해서. 자, 저를 보세요. 보지 않고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뭐였다?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고, 두 번째, 당의 거부로 인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이건 다 어디 있는 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판례가 뭘 요구했어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몇 조에서 판례가 출발했다? 2조 1항 2호에 보면 부작위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 우리 판례는 부작위와 거부는 신청을 공통 분모로 해서 소극적이면 부작위, 적극적이면 거부,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권이라는 것을 어느 단계에서 보고 있다? 대상 적격 단계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가능해요? 야, 너무 일찍 거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안에서 봐도 되잖아.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 야, 신청권이 있으면 원고가 되는 거 아니야? 원고 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신청할 수 있다? 뭐 모든 국민은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돼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는 건데 뭘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이런 맥락이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 판례의 핵심 요건 사실은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 추상적, 형식적으로 본다? 추상적, 형식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은 뭐가 돼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것까지 요구하는 거야?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후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구역 내에 있는 갑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대한 권리 의무 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에 1, 2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게 과연 인정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여부가 귀결된다. 이렇게 툭 치고 다음 목차로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음 목차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여러분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항상 거의 다 어떤 전형적인 구조로 간다 그랬어요. 1, 2, 3번 중에 1, 2번은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 3번 요건 해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하 항을 바꾸어 검토하고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계획 변경, 폐지 청구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의를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행정계획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어야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건가요? 행정계획이란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서 장기성과 종합성을 갖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가가. 그 일기를 씀에 대해서 타인이 야 너의 일기는 뭐 이런 게 부족하니까 바꿔라 그러면 일기를 바꾸나요? 그렇지도 않죠. 내가 일기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생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어떤 작용이에요? 프로그램적 성격을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징표는 결국엔 장기성과 종합성, 계획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법상의 신청이라는 게 한마디라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그다음에 신청 이런 표현이 검색어에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추상적, 형식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행정계획, 거기에 보면 목적 프로그램적 행정작용, 거기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게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표현한 거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방학계획표. 여러분 이제 로스쿨 방학이잖아요. 자, 이때 여름방학 계획표를 작성을 하면서 자, 공법 언제부터 언제까지, 민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목적 프로그램이죠. 어떤 목적? 여름방학 때 내가 법학을 이 정도까지는 완성하겠다라는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야 공법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니? 더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꿀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내 계획이고 내가 아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인정된다? 나에게 뭐가 인정되겠어요? 재량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내재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광범위한 재량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있어 보이게 자꾸 글을 써야죠. 그래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재량,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량. 그 재량은 일반 행정작용으로서의 재량과는 좀 더 넓은 재량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넓은 재량을. 계획재량이라 그래서 이는 또 나중에 우리가 행정계획 파트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보는 도로교통법에서의 재량하고 여러분 행정계획에서의 재량하고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행정계획의 재량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이제 다 이르렀네요. 판례를 보면 판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서 안 돼. 근데 우리가 이미 예외를 한번 봤었죠? 예외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진도모피였죠? 그쵸? 진도모피. 진도모피의 사례를 통해서 진양 군수와 진도모피의 게임에서 누가 이겼어요? 링 위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진도모피가 그때. 링 위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있는 자의 변경 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은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다면 법에 없더라도 도의 이상, 상도 이상 인정할 수 있다. 이거를 법적 표현으로 하면 뭐가 돼요? 조리상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자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얘네들은 법에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통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아니, 내 땅에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걔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어요? 일반 국민에게 변경 신청권은 없지만 아니 내 땅 위에서 예를 들어서 내 땅이 그린벨트가 된다는데 여러분 걔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린벨트 하면 그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한테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인정이 되겠죠.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과 관련해서 변경 청구라는 것은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가 진도모피 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변경 신청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본래의 허가에 대한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에 예외적 경우는 된다. 이거는 법에 있다. 조리상이다. 조리상.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에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예요? 국토계획법 26조 1항에서 이게 뭐예요? 법에 있다는 얘기죠? 있다.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에게는 뭐가 있어요?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요. 법규상.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굳이 조리상을 빼고 법규상만 쓸 필요는 없죠? 판례는 대부분 다 특별하게 조리상이라고 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리와 법규를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판사들은 결론에 이르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면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재량의 일탈이냐 남용이냐 갖고 판결문 쓰기에는 너무 바쁘고 피곤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법규상 신청권인지 조리상 신청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맥락상은 무슨 신청권? 법규상 신청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처분이에요? 처분이에요. 왜? 몇 번째 요건이 충족됐다? 아까 1, 2번 문제되지 않고 3번이 문제됐는데 당해의 경우에는 3번이 충족됐다라 그래서 어디가 통과된 거예요 지금? 기가 패스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가 패스된 상황에서 이제 의뢰인한테 내가 소송 기술상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돼요. 그래서 씨름판 위에 올라갔죠? 씨름판 위에서 그러면 어떠한 사전적 기술을 통해서 얘를 압도할 것인가 이런 기술.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은 문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뭐예요? 가구제죠. 그래서 가구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뭐 있어요? 집행정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내용도 기에서 검토가 됐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이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예요. 여러분은 모르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됐다고 느끼질 않지만 이미 상당 부분을 쟁송과 관련된 쟁점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여러분 몇 조가 즉각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23조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다 됐죠? 지워도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걸 봐야죠. 자, 집행정지를 들어가 볼까요? 집행정지 23조를 보면 우리가 봤었는데 자, 취소승의 제기는 뭐부터 써줘야 돼요? 집행부정지 원칙부터 써야죠. 그래서 23조 1항부터 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홀드시킬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소송 제기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 2항부터 이제 요건 사실이 나오는데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긴급할 필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그렇죠?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요건이에요? 실질적 요건인 거죠. 그러면 신청의 이익이라는 요건, 그 다음에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것 이런 것들은 무슨 요건이 되는 거예요? 형식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신청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형식 요건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각하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은 각하가 되는 거고 이거는 판결이에요? 아니면 결정이에요?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 이렇게 가죠. 이거는 결정이에요. 그렇죠? 각하, 결정.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그걸 봤었어요. 자, 우리 대통령이 정직을 당했을 때 여기서는 근무 중이었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를 받게 되면 본안소송이 계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직이 만약에 9월 1일이고 집행정지가 10월 1일이면 10월 1일 인용 때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때로부터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이때로부터 진행되는 거죠. 소급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래를 향해서 이전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집행정지라 그랬어요. 근데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부라는 처분이 있지만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청 플러스 노였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집행정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로밖에는 회귀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청 상태로 돌아오는 거니까 무슨 타임 루프처럼 계속 뺑뺑뺑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으니까 형식적 요건이 충족 안 돼서 각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전부죠. 자, 그러면 문제의 소재를 읽어보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갑이 취할 수 있는 현행, 행소법 하에서의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23조의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8조 2항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민집에 있는 300조의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자,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이게 인정되더라도 거부처분 이전의 상태인 신청 상태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한 점에서 신청의 이익이 문제된다. 형식적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처분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돼서 가처분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소송법 4조를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없죠? 근데 행정심판법 5조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라고. 그럼 행정심판에는 있고 행정소송에는 없다라는 것은 입법자가 여기서는 안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은 사실은 의무이행 소송이 맞겠죠? 그래서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 차원에서 여기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논리로 가겠다라는 게 예고가 돼야 돼요. 그럼 집행정지부터 먼저 가는 거죠. 학설은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된다. 뭐 이런 학설 전개가 돼요. 판례는 뭐예요? 자, 허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 표현 문구가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적시가 되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죠?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자,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할 이익이 없다. 자, 그게 핵심이에요. 구할 이익이 없다. 일설과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토 및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 생각컨대 먼저 쓰세요. 거기다가 생각컨대라고. 검토 및 사안에 적용 맨 앞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생각컨대 이후에는 학설과 판례 중에 썼던 논거 그대로 땡겨오지 말고 뭐로 가라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법조문.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법조문 뭐뭐 있어요? 자, 행정심판법 31조인가요? 가처분이. 그렇죠?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있고 5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가처분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자, 여기는 가처분이 아니니까. 자, 그걸 쓸 건 아니고 가처분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30조 2항은 준용되질 않아요. 우리가 30조 2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집행정지 결정이 보면 23조에서 6항을 보세요. 23조의 6항.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30조 1항의 규정은 기속력에 관련된 규정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부 처분에 대한 기속력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용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30조 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언더라인 해볼게요. 그래서 드라이하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각컨대 이후에 논거를 전개해라. 30조 2항이 준용되질 않죠. 재처분 의무에 대한 30조 2항 준용 X.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시까지 권리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외적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논리를 결론 맺어도 돼요. 그래서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라고 써주세요. 결정. 자, 그 다음에 학설, 가처분. 자, 판례를 보면 가처분으로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생각컨대 그 다음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으로 하는 요거 써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다 행정심판법 31조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행정심판법 31조에서는 가처분을 규율해 놓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조문이 맞나 모르겠네. 행정심판법 31조. 거기에 보면 가처분이라고 있죠. 임시의 지위를 제한 처분. 맞나요? 31조? 그죠? 행정심판법에는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행정소송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바. 그렇죠.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써주세요. 분명히. 그 다음에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차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X. 끝. 여기가 어디까지예요? 승. 그렇죠?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